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라고 막 큰맘 먹고 비싼 돈 주고 최고급 2 플러스 한우 스테이크를 딱 샀어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고기 표면에 보면 하얀 눈꽃처럼 마블링이 막 예술적으로 쫙 피어 있잖아요. 불판에 올리면 막 기름이 싹 녹으면서 입에서 사르르 사라지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완벽한 맛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마블링 중 일부가 사실은 시력을 잃고 대사질환에 시달리던 소의 몸속에서 근육이 괴사하고 남은 뭐랄까 생물학적 흉터라면 어떨까요? 와,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안 믿겼거든요. 사실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의 그 부드러운 식감, 화려한 등급표 뒤에 그 생명체가 겪어내야 했던 치명적인 대사붕괴 과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더욱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요. 한우 칼럼니스트이자 농학 박사인 최창원 박사님이 쓰신 칼럼 사람의 욕심이 한우를 병들게 한다. 이 글을 딥다이브 해보는 겁니다. 제목부터 벌써 묵직하네요. 네, 오늘 미션은 단순히 마블링이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1차원적인 논의가 아니에요. 농가에서 소를 도축하고 받는 출하 성적표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적표에 기록된 구체적인 결함 데이터를 통해서 완벽한 고기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사육 시스템이 어떻게 초식동물인 소의 한계를 무너뜨렸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철저하게 축산 현장의 데이터랑 생물학적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방식의 변화라던가 일본식 사양 기법의 도입, 그리고 소의 체내 대사 과정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현재의 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 출하 성적표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성적표를 대하는 농장주들의 태도가 마치 학생 성적표만 쳐다보는 학부모 같다는 거였어요. 아, 학부모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영어 올백 맞아서 전교 1등, 즉 2 플러스 등급을 받아오면 그걸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정작 성적표 맨 아래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오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코멘트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코멘트가 바로 소의 도체 결함 여부에 해당하겠죠.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비유네요. 그렇죠. 실제로 도축장에 소를 보내면 등급 판정관들이 단순히 고기의 마블링 상태나 육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도축된 소를 반으로 가른 상태, 그 도체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 고기에 어떤 외과적, 내과적 하자가 있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서 농가에 통보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건강검진표인 셈이죠. 건강검진표? 제가 그 2022년 통계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한 해에 등급 판정을 받는 한우가 대략 86만 도 차도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막 3%에서 4% 정도가 심각한 결함육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한 2만 6천에서 3만 마리 가까운 소가 고기에 하자가 있다는 건데 엄청난 숫자죠. 이거 농가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 아닌가요? 막대한 손실입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최소 2년 이상 막대한 사료비를 들여가면서 애지중지 키운 소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결함육 판정을 딱 받는 순간 결함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심할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경매 가격이 곤두박질칩니다. 와, 250만 원이요? 네,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대체 고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가격이 그렇게까지 폭락을 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출혈입니다. 근출혈이요? 네, 소가 도축장으로 이동하거나 막 낯선 환경에 노출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오르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때 근육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최고급 스테이크용 고기 사이사이에 암족색의 핏덩어리, 즉 혈점이 막 흉측하게 박히게 되는 거죠. 그거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겠네요. 집에서 스테이크 썰었는데 안에 시커먼 피멍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당장 반품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종입니다. 수종이요? 물이 차는 건가요?
네, 근육 사이나 근막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고여서 퉁퉁 붓는 현상이에요. 이런 고기는 냉장실에 넣어둬도 제대로 굳지를 않고 나중에 고기를 썰어 놓으면 육즙이 아니라 밍밍한 체액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근염인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근육 섬유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으로 아예 괴사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정상적인 지방이 가득 차버리는 현상이에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주 치명적인 대사질병입니다. 와, 근출혈, 수종, 근염. 진짜 듣기만 해도 소의 몸속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짐작이 가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2019년에 농가들을 구제하려고 근출혈 보상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도입이 됐었죠. 결함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하면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꿔준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지만 이 칼럼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도덕적 해요? 네. 보험이 없던 시절에는 내 소한테서 근출혈이 발생해서 200만 원을 손해보잖아요. 그럼 농장주는 필사적으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 운송 트럭이 너무 좁았나 아니면 기사님이 운전을 험하게 하셨나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보험으로 손실 상당 부분이 메꿔지니까 굳이 내 사육 환경이나 운송 방식을 개선할 요인이 확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차피 돈은 나오니까요. 그렇죠. 원인 분석은 뒷전이 되고 질병과 결함이 발생하는 그 악순환의 굴레를 그냥 방치하게 된 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그냥 진통제만 맞고 버티는 셈이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까 현재 전체 출하량이 3%에서 4%가 결함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자료를 추적해보면 고급육이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결함률이 1% 미만이었어요. 아주 낮았죠. 네. 그런데 고기가 점점 2+와 막 고급화될수록 결함 비율은 2016년에 2.8%, 최근엔 3-4%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육질 등급은 상위 1%에 드는 최고급 농장인데도 막상 도체를 까보면 결합육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이 수두룩하다고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의 핵심 모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발생 비율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결함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종류가 변했다고요? 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결합육의 80%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근출혈이었습니다. 즉,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겪는 물리적 충격이나 외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죠. 아, 그때는 아무래도 도로 사정도 안 좋았을 테고 동물복지라는 개념도 희박했을 게니까 수송 과정에서 소들이 많이 다쳤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농장시설은 엄청 현대화되었고 무진동 차량이나 다름없는 운송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환경이 엄청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 덕분에 외부 환경 요인인 근출혈의 발생 비율은 현재 3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결합률도 당연히 덩달아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출혈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성질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비타민 결핍과 비정상적인 지방 축적이 원인이 되는 대사질환 근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근염이요? 네. 2000년에 전체 결합육 중에 2.9%에 불과했던 이 근염 비율이 2018년에는 무려 28.4%로 10배 가까이 폭증해버렸습니다. 와, 10배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완벽에 가깝게 좋아졌는데 오히려 소의 몸 안쪽에서부터 스스로 망가지는 내부적인 대사질환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한우의 체격 변화 데이터랑 완벽하게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1970년대에 한우 평균 체중이 300kg대였어요. 그러다 90년대에 500kg대가 되고 지금은 무려 780kg에 육박하더라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몸집은 2배 반이 커졌고 1등급 출연율은 과거 10%대에서 지금은 90%를 넘나든대요. 결국 한우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치를 인간이 억지로 뚫어버린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몸집이 커졌다는 결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덩치와 촘촘한 마블링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를 대체 어떻게 개조해 왔는가? 어떻게 키웠는가? 네, 그 사육 과정에 모든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마블링, 즉 근내 지방을 극대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초식 동물인 소에게 전분과 탄수화물이 막 폭탄처럼 들어간 고칼로리 곡물 사료를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엄청난 양의 고농축 연료를 막 때려 넣는 거네요. 비유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급증하면 그 에너지를 체내에서 정상적인 근육과 지방으로 대사시키기 위해 반드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촉매제요? 네, 그게 바로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들입니다. 사료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비타민 공급량도 당연히 비례해서 늘려줘야 소의 장기와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밥을 2배로 먹이면 그걸 소화하고 세포를 유지할 영양소도 2배를 줘야 몸이 안 망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축산업계에 아주 뼈아픈 실책이 등장합니다. 농가들이 오히려 필수 비타민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칼로리를 그렇게 막 높여놓고 대사를 돕는 비타민을 일부러 끊어버리면 소가 병들잖아요. 몸무게가 700kg이 넘는 짐승한테 필수 영양소를 제한하면 고기 팔아서 돈을 벌기 전에 소나 병들어 죽거나 성장이 멈춰버려서 오히려 막대한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왜 굳이 이런 생물학적 자해 행위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일본식 사양기법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아, 일본에서 들여온 건가요? 네, 2000년대에 일본에서 개발된 비타민 A 조절 기법이 한국 현장에 무분별하게 직수입되었습니다. 일본의 화우 농가들은 근육 사이에 지방이 눈꽃처럼 피어나는 그 극단적인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소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말 그대로 해킹해버렸어요. 해킹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비타민 A는 소의 정상적인 근육 성장이나 시력, 뼈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소의 성장기 특정 시점에 이 비타민 A 공급을 뚝 끊어버리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수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근육 성장이 그냥 멈춰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체내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폭탄 때문에 에너지는 막 넘쳐나는데 비타민 A가 없으니까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와, 뭐는 완전 패닉 상태겠네요. 그렇죠. 이 남아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저장해야 하니까 결국 생존을 위해서 근육 섬유 다발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세포에다가 에너지를 억지로 쑤셔 넣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근육이 자라야 할 자리에 지방세포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면서 막 파고드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비타민을 끊는 게 사료비를 아끼려는 게 아니라 소의 정상적인 성장을 인위적으로 마비시켜서 오로지 지방만 찌우게 만드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생물학적 조작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본 화우는 그렇다 치고 한국의 한우는 애초에 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걸 생물학적 차이도 고려 안 하고 그대로 따라했다고요?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일본의 화우는 수십 년간 그런 가혹한 대사 과정을 견디면서 마블링을 축적하도록 아주 유전적으로 촘촘하게 개량된 품종이에요. 아, 원래 그렇게 맞춰진 거군요. 네, 반면에 한우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논밭을 갈던 일소, 즉 아주 튼튼하고 근육질의 노동용 소였습니다. 유전적 베이스도 다르고 대사 능력도 완전히 다른데 그냥 일본식으로 비타민을 끊으면 마블링이 잘 나온다더라? 이 소문만 믿고 한국 농가들이 그 기법을 무작정 따라해버린 겁니다. 진짜 트랙터 엔진에다가 레이싱카용 부스터 연료를 막 붓고 윤활유는 싹 다 빼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그 결과가 한우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가장 처참한 부작용은 소들이 시력을 잃는 맹목구, 즉 장림소 현상이었습니다. 아, 장림소요? 네, 비타민 A가 시신경 유지에 필수적인데 그걸 끊어버렸으니까요. 앞을 못 보게 된 소들은 그 좁은 축사에 갇힌 채로 그저 눈앞에 주어지는 고칼로리 사료만 기계적으로 씹어 삼쳐야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이 망가지는 간염은 기본이고요. 요로에 돌이 생겨서 소변을 못 보는 요결석,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서 걷지 못하는 부종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억지로 지방만 찌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결합육 이야기할 때 근육이 괴사하고 지방이 차버리는 근염이 10배나 폭증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비타민 결핍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영양소 없이 억지로 에너지만 밀어넣으니까 그 튼튼했던 한우의 근육 섬유들이 압력과 대사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겁니다. 괴사하는 거군요. 네, 소의 몸은 이 괴사한 조직을 어떻게든 복구해야 하는데 이미 체내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정상 근육을 재생하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다시 비정상적인 지방으로 꽉 채워버리죠.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지방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이 하나 오는데요. 어떤 거죠? 괴사한 근육을 지방에 대신 채워버린 이 병든 고기, 즉 근염에 걸린 고기를 도축해서 딱 썰어 놓으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붉은 살코기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마블링이 끝내주는 2플러스 고기의 모습이랑 시각적으로 완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섬뜩한 역설입니다. 근염, 즉 이 지방치환육은 말 그대로 병들어서 죽은 세포의 무덤이에요. 세상에. 하지만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근내 지방이 아주 훌륭하게 피어난 최고급 고기처럼 오해받을 수 있죠. 물론 도축장의 아주 정밀한 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결합육은 다 걸러지거나 폐기가 되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식탁 위에서 무조건 지방이 많고 눈꽃처럼 하얀 고기가 최고라고 열광하는 이상 농장주들은 어떻게든 소의 몸속에 지방을 우겨 넣으려는 이 가혹하고 위험한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극찬하던 그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마블링을 얻기 위해서 본래 푸른 풀을 뜯어먹어야 할 초식동물한테 억지로 곡물 사료를 쏟아붓고 비타민을 끊어서 눈을 멀게 하고 근육을 죽여가며 인위적인 대사질환을 유발했다는 거네요. 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죠. 오늘 다루는 칼럼의 제목 사람의 욕심이 한우를 병들게 한다. 이 말이 이제야 정말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그럼 농장주들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최창원 박사는 칼럼을 통해 농가의 강력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출하 성적표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단순한 수익 지표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만 환산하지 말고 생물학적인 건강 지표로 읽어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적표에 근염이나 수종 같은 대사성 결함이 자꾸 찍혀서 나온다면 내 소들이 지금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유행하는 외국의 사양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베낄 게 아니라 탄수화물의 비율은 좀 줄이고 필수 미량 영양소는 맞춰주면서 소가 생물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육 방식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자료를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소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의 고급육, 그 풍성하고 환상적인 미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화려한 등급표와 맛의 이면에는 시력을 잃고 근육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대사질환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생명체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팩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인가요? 만약 우리가 현재 굳게 믿고 있는 최상의 맛, 즉 눈꽃처럼 화려한 마블링이라는 기준 자체가 오직 동물의 정상적인 생리를 파괴하고 그들을 병들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비타민 결핍, 근염, 수종 같은 것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네. 과연 우리가 맹목적으로 칭송에 맞지 않는 이 최상급 등급의 기준 자체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한 생명체의 온전한 건강,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일까요? 와,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과연 우리는 미식의 즐거움과 생명의 존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음번 식탁 위에서 하얀 눈꽃이 핀 붉은 고기를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